새벽 5시 인천공항 출국장. 캐리어 하나씩 끌고 가는 70대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박철수 72세입니다. 제 옆에는 50년을 함께한 아내 김영자 70세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했습니다. 장남은 전화기를 집어던졌고 딸은 울면서 정신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예 한 달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면서요. 손에는 15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배낭과 왕복 항공권이 들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날 말이죠. 2024년 9월 15일 새벽 3시,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물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의사는 말했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1953년생. 한국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났죠.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8살 때 기억이 제일 선명합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15살에 고아원을 나와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망치를 잡을 수 없었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20살 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거야. 아이들에게 내가 겪은 외로움은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23살의 영자를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처녀였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에 반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는 그녀가 신기했습니다. 영자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을 키웠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둘 다 책임감이 강했고 둘 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1975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 2박 3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3만 원. 그 중에서 2만 5천 원을 저축했습니다. 집을 사야 했으니까요.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게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여행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특집이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주도 정말 예쁘대요. 우리도 언젠가 한번.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돈 모아야지. 집부터 마련해야 해. 아내가 여행 잡지를 덮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을 꿀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여행은 사치였습니다. 1976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5천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978년에는 딸 지혜가, 1980년에는 막내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받지 못한 것들을 모두 주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4-5시간 정도였죠. 잠만 자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었을 겁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부업도 했으니까요. 옷 수선 일을 집에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각자 일하러 가고 밤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만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단란한 시간이었습니다. 1985년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샀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1990년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교재비, 돈이 물 새듯 나갔습니다. 저는 승진해서 중간 관리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돈은 부족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애들 대학만 보내면 우리도 좀 살 수 있어.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아이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등록금이 엄청났죠. 한 학기에 300만 원. 새 아이면 1년에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0년 저는 정년 퇴직했습니다. 60살이었죠.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이제 우리 노후는 안정적이다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남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집 마련을 도와주고 퇴직금의 절반이 나갔습니다. 딸과 막내 아들도 차례로 결혼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2020년 손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손주들을 돌봐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맞벌이를 해야 했으니까요. 육아 도우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아침 7시에 손주를 데려다가 저녁 8시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쯤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5일 새벽 저는 쓰러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깨웠고 아내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항상 생존, 책임,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결혼해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살았을까요? 72년을 살았지만 정작 박철수로서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병실에는 아내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내의 손을 이렇게 오래 잡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뭐 제대로 해본 게 있나?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당신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했던 거 나 다 기억해.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여행 가자. 제대로 된 여행. 그때는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을 뻔했으니 감상적이 되어서 한 말이었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평대 아파트. 벽에는 자식들과 손주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2주 후 저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진짜 당신만을 위한 꿈. 아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마침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 일주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여주시던 게 있었어요. 파리, 로마, 뉴욕. 난 그냥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세계 일주 가자. 지금 아니면 못 가.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쳤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신 건강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면 돼. 그리고 건강. 어차피 집에 있어도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잖아. 그럼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는 게 낫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가 이렇게 무모한 제안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여행책을 빌렸습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두 사람이 8개월 정도 여행하려면 최소 8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항공권, 숙소, 식비, 교통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시세는 약 6억. 집을 팔면 대출금 1억을 갚고 5억 정도 남습니다. 그중 1억을 여행 자금으로 쓰고 4억은 나중에 작은 아파트를 사는 데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3주 후 주말에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남 민수, 장녀 지혜, 차남 준호. 셋 다 바쁜 직장인이었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 모두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죠. 아빠랑 엄마가 세계 일주를 하려고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농담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장남이 물었습니다. 예? 세계 일주요? 그래. 8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농담이시죠? 아니다. 진심이야.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세계 일주요? 아버지 한 달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건강은요? 병원비는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참견이야?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집이 아빠, 엄마 노후 대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팔면 어떡해요?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떡하고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근데 엄마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막내 아들도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도 미쳤네. 두 분 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외국 가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누가 돌봐드려요? 저는 참다 책상을 탁 쳤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눈치 보고 살아야 하냐? 평생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이제 좀 나 살게 해줘.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장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키우신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와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래, 당연한 일이었지.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 당연하지 않냐?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도 아빠,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건 너희 안심이지 우리가 아니야. 그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남이 차갑게 말하고는 일어섰습니다.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가정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전 반대합니다. 끝까지 반대해요. 거실에는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평생 무리하지 않았어. 항상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지. 이번 한 번만 무리해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돈 없다고 손 벌리지 마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시려고요? 여행 가려고요. 세계 일주. 중개인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한 달 안에 매수자를 찾아왔습니다. 가격 흥정 끝에 5억 8천에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던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직 마음을 바꿔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죽을 뻔하면서 깨달았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다음 2개월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여행 보험을 들었습니다. 70대 부부가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려니 보험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8개월이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옛날 사진들, 자식들 상장들, 손주들이 그린 그림들, 모두가 추억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버렸습니다. 몇몇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작은 상자에 담아 장남 집에 맡겼습니다. 출국 2주 전 장녀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전화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아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결국은 이해해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세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민수, 지혜, 준호에게. 아빠가 평생 너희한테 무거운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고 집을 샀다.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다. 나도 인간이고 나도 꿈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너희가 화난 것 이해한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아빠의 마지막 도전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다. 돌아오면 작은 집을 구해서 조용히 살 것이다. 너희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2025년 1월 5일 새벽 5시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14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내밀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한국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을까요? 우리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요즘 스마트폰에 번역 앱도 있잖아.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포기하고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이륙할 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 그리고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와, 우린 알고 있어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살았던 집, 매일 다니던 회사, 자식들이 사는 동네. 모든 게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사관이 프랑스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스마트폰 번역 앱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심사관이 영어로 다시 물어줬습니다. 퍼포스 오브 비짓? 방문 목적이 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투어리즘, 관광이요.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표지판은 전부 프랑스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해도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택시 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행책에 보니까 공항버스가 있대. 그게 싸. 우리는 절약해야 했습니다. 8개월을 버텨야 했으니까요. 결국 1시간을 헤맨 끝에 공항버스를 찾았습니다. 시내까지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약한 숙소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에어비앤비였습니다. 하지만 지도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GPS 신호가 약했던 걸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근처인데. 우리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파리 거리를 1시간째 헤매고 있었습니다. 1월의 파리는 추웠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지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해요. 다리도 아프고. 그냥 호텔 잡을까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자. 이미 돈 냈는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캐리어를 놓고 벤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서 자든지 해야겠어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70세의 몸으로 14시간 비행을 하고 2시간 넘게 캐리어를 끌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무리하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집 팔고 나온 거예요? 첫날부터 이 모양이면 앞으로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았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모했나? 72세와 70세의 나이에 낯선 외국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 잃으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우리 스마트폰을 보더니 숙소 위치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아, 여기 입력을 잘못하셨네요. 여기서 10분만 걸으면 돼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청년은 우리 캐리어까지 들어주며 숙소까지 안내해줬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청년에게 사례를 하려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 여행 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청년이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숙소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파리에 와 있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곤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가로 가서 아내 옆에 섰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첫날은 좀 힘들었지만 아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짜증낸 거. 아니야. 당연히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에펠탑 가자.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에펠탑. 그 모습을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죠. 근처 빵집에서 크루아상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아내가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했습니다. 맛있다. 저도 한 입 먹었습니다. 파리의 크루아상은 역시 다르네. 사실 한국에서 먹던 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파리의 아침 공기, 지저귀는 새소리, 조깅하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우리는 에펠탑 앞에 섰습니다. 실물로 보니 정말 거대했습니다. 고개를 한참 들어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죠. 아내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와, 진짜 에펠탑이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울어?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이걸 꿈꿨어요. 에펠탑 앞에 서는 거. 70년을 살았는데 오늘에야 이루었네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꿈이 현실이 됐네.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인생 첫 해외여행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식당에서 주문하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웨이터가 프랑스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웨이터는 불친절했습니다. 웨이터가 한숨을 쉬며 메뉴판을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외국인이니까요. 메뉴를 보고 그냥 아무거나 가리켰습니다. 나온 음식은 생굴이었습니다. 저는 비린내가 싫어서 못 먹는데 아내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이거 못 먹겠어요. 하지만 돈을 냈으니 남기기는 아까웠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끝까지 먹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배탈이 났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체한 것 같아. 하지만 다음 날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파리의 병원.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번역 앱을 이용했지만 의학 용어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중독인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 겸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습니다. 약값이 8만 원. 여행자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이틀을 쉬었습니다. 숙소에서 누워 지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이제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이 모양이면. 자식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은요? 외국 가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시작이 좀 힘든 거예요.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아내의 긍정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드디어 파리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고 간단한 프랑스어 인사말도 익혔습니다. 봉주르, 메르시, 실부플레. 이 세 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모나리자를 실물로 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넋을 잃고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모나리자구나. 우리는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으니까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림들을, 역사책에서만 보던 조각들을 실제로 보고 있다니.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화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초상화 그려드릴까요? 가격을 물어보니 50유로, 약 7만 원. 비쌌지만 기념으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30분 동안 나란히 앉아 포즈를 취했습니다. 화가가 능숙하게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받았을 때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와, 우리 잘 나왔다. 여보, 우리 이거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 초상화는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파리의 센 강변에서 그린 우리 부부의 초상화. 파리에서의 2주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국어를 못해도 살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하다는 것을. 2월 초 우리는 이탈리아 로마로 떠났습니다. 기차로 이동했는데 파리에서 로마까지 1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 본 유럽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프랑스의 포도밭, 알프스 산맥,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나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곳에서 살았나. 72년을 살았지만 세상의 0.001%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테르미니 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는 택시 타는 것도 익숙해졌죠. 로마의 숙소는 트레비 분수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파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숙소를 잡았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으로 배운 거죠. 너무 싼 곳만 찾다가는 고생한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트레비 분수에 갔습니다. 아직 관광객이 많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분수의 물소리가 청아했습니다. 아내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동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래, 뭐 던져보자. 우리는 각자 동전을 하나씩 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응. 우리 건강하게 여행 마치고 손주들 얼굴 보는 거. 아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에이, 당신 낭만 없어. 나는 다음 생에도 당신 만나기 빌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생에도 나랑 살고 싶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신혼여행 제대로 가요. 20대 때 만나서.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뷰티풀, 아름답다고. 로마에서 우리는 콜로세움, 바티칸, 판테온, 유명한 곳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은 골목길의 식당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 현지인들만 있는 곳이었죠. 주인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이탈리아어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알아듣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나온 음식은 제 평생 먹어본 파스타 중 최고였습니다. 토마토 소스의 신선함, 면의 쫄깃함, 치즈의 고소함,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고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는 말없이 파스타를 비웠습니다. 주인이 와인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코리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스, 코리아. 주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 코리아 굿, 베리 굿. 그리고는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주들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서 손주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뷰티풀. 패밀리 이즈 모스트 임포턴트.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진짜 의미는 유명한 관광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로마에서 2주를 보내고 우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났습니다. 3월 초였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파리나 로마와는 또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보며 예술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 하늘로 솟은 기둥들. 신을 믿지 않는 저도 그 순간만큼은 경건해졌습니다. 아내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믿기지 않네. 우리는 1시간 넘게 성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빛을 바라보며 그날 저녁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르셀로네타 해변. 일몰이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지중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오래 둘이서만 있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항상 아이들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항상 애들 일, 돈 벌 일로 바빴으니까.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당신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야, 나 지루한 사람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한국에서는 맨날 심각했잖아요.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항상 심각했습니다. 생계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웃을 일이 없었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너무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나 봐. 고아 출신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우리 충분히 잘 살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긴장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된다니. 그 허락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갔는데 무용수 중 한 명이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저분 우리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무용수들 못지않게 격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몸을 회전시키는 모습이 20대 못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출구에서 그 무용수를 만났습니다. 무용수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공연 어떠셨어요? 아내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Very beautiful. You are amazing. 정말 놀랍다고. 무용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Thank you. I am 73 years old. I've been dancing for 60 years. 73세. 우리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73? Really? 정말요? 무용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Age is just a number. As long as you have passion, you are young.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정이 있는 한 당신은 젊은 것이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이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요? 나이가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가뒀던 것은 아닐까요? 4월 우리는 독일로 갔습니다. 베를린,
뮌헨을 거쳐 5월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여행 5개월 차 우리는 이제 제법 능숙한 여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기, 숙소 체크인, 식당 주문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간단한 영어 회화도 늘었죠. 처음에는 헬로와 땡큐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중순 우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현란한 네온사인, 끝없는 인파, 높은 빌딩들. 이것이 바로 뉴욕이구나. 호텔에서 쉬고 있을 때 장남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장남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장남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뉴욕이야. 타임스퀘어. 장남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언제 오세요?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장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괜찮으세요? 부족하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통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근데 이거 끝까지 하고 가고 싶어. 우리는 계획대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2주, 워싱턴에서 1주, 그리고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6월 초 캐나다 밴쿠버. 여행 6개월 차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요. 저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병원에서 검사받았어요. 당신 심근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병인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몇 년 안에 기억 잃을 수도 있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치매. 제 아내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걸 왜 이제 말해?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당황해서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행을 못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억들 전부 잊기 전에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이랑 행복했던 순간들, 내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새겨놓고 싶었어요. 여보, 나 무서워요. 당신 얼굴도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도 다 잊어버릴까봐.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이런 거 해줘서.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이제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잊는다면? 우리가 함께한 50년을 잊는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여행을 해야 했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한 50년을 기억하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진도 더 많이 찍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 함께 걷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순간,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일주일 후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멈춰섰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30분 전에 이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밴쿠버 공원이잖아. 30분 전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얼굴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자꾸 이러면 어떡해요? 점점 더 심해지면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다 기억해 줄게.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도 잊어버리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다시 소개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 박철수입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고 세계 일주도 함께 했습니다. 라고 매일 새롭게 사랑하면 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아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는 어디였는지, 결혼식은 어땠는지.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기억하고 어떤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7일. 오늘 영자가 공원 이름을 잊어버렸다. 30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더욱 소중히 보내야겠다. 매일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아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테니까요. 7월 우리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여행지였습니다. 도쿄, 오사카를 거쳐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교토의 고즈넉한 절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정원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한 작은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스님이 한국어를 하셨습니다. 스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반가워서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께서 한국어를 하시네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수행했습니다. 두 분은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여행이라고 해야 하나? 스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찾으셨군요. 스님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에 갇혀서.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분은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진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데 두 분은 찾으셨습니다. 저를 낳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을 찾았습니다. 72년, 7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박철수와 김영자로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8월 초 여행 8개월 차. 우리는 교토의 한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빨랐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무엇을?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 팔고 돈 다 쓰고 이제 우리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우리는 9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작은 아파트밖에 살 수 없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있잖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추억. 8개월 동안 만든 우리만의 이야기.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15개 나라, 수백 개의 도시, 수천 개의 순간들. 이게 진짜 우리 재산이지.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우리 재산이네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일할 수도 있고.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70 넘어서 뭘 해요?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니면 우리 경험 살려서 여행 상담이라도 해볼까? 우리처럼 여행하고 싶어하는 시니어들 많을 거야.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야. 그게 제일 값진 거지. 돈은 또 벌면 되고 집은 또 구하면 돼. 하지만 이 경험, 이 추억만큼은 다시 만들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8개월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세계 일주를 완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8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정말 예뻤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15개국 다녔어. 대단하지?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70 넘어서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여행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트레비 분수, 바르셀로나의 해변, 뉴욕의 타임스퀘어. 8개월의 기록이 스마트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3,000장이 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프린트해서 앨범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 앨범으로 만들자. 그리고 손주들한테 보여주고.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장남, 장녀, 차남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큰 현수막까지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계 일주 완주 축하합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장남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엄마, 사진 보내주신 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뭔가 도전해 볼게요. 막내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당연히 당신들 인생 사실 권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됐다. 우리도 너무 갑자기 결정해서 놀라게 했지. 앞으로는 서로 더 얘기하고 결정하자. 장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 괜찮은 데 있으면 소개해줘. 장남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전세 나온 데 있어요. 제가 보증금 좀 보태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장남이 고집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제가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것도 다 아버지 덕분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건 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8월, 우리가 세계 일주를 마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장남이 소개해준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벽에는 세계 일주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실버 트래블 마이너스 시니어 여행 상담소라는 이름으로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여행을 꿈꾸는 시니어들을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10팀에서 15팀 정도가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오늘 저녁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모두. 좁은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이 세계 일주 사진들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예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우리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파리에서 길을 잃었던 이야기, 로마에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던 이야기, 바르셀로나에서 플라멩코를 봤던 이야기. 장남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딸이 말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두고 대학원 갈 거예요. 막내 아들도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요. 아내가 뭉클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얘들아,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 미안하다. 장남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용기,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는 다시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요즘 아내의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잊어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아내가 갑자기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걱정 마. 내가 매일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세계 일주를 했는지. 아내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해. 평생.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 집 팔고 돈 다 쓰고 이제 노후 대책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 것,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1953년생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을 생존과 책임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하지만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내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사진 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저는 이제 압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72세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았습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유 있을 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나중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없다는 것을요. 오직 지금만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박철수 73세입니다. 아내 김영자 71세. 우리는 세계 일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벌써 75인데 여행을 가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안 가시면 언제 가시려고요? 80이 되면 더 힘드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서요. 저는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 할 수 있는 여행을 하세요. 꼭 세계 일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주도도 좋고 강릉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행지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우리 정말 잘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70대 부부의 평범하지 않은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이 가져다준 삶의 변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고 사는 모든 분들에게, 나이를 핑계로 도전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용기만 있다면 그 짧은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박철수입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첫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끝났지만 우리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